네, 지금 시각 10시 14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은 이번 주 알고 가자. 최근 경제 이슈를 쏙쏙 뽑아서 착착 정리해보는 핫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시죠. 경제 빅픽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뭔가 좀 로고나 이런 게 좀 바뀌었습니다. 색감이 네. 더 예쁘게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핫 경제 이슈 먼저 3위부터 바로 좀 만나보죠. 네. 자, 화면 띄워주시죠. 자,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위. 10위 밖으로 밀려난 한국.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 명목 GDP, 그러니까 맞습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있다고 저 생각했는데 밀려났어요? 예, 그동안에 10위까지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준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 규모 순위를 나열하면 1등부터 7위까지 21년이나 22년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위, 달리기 경주를 하듯이 1등부터 7등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7위 밑으로는 막 뒤바뀌고 있는데 21년까지는 이탈리아, 캐나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10위였습니다. 네. 근데 22년 기준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 올라가고 러시아 올라가고요.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에 밀려서 대한민국이 13위로 떨어졌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지만 네. 2021년, 2022년 한국 경제가 유독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 모습, 그게 한 가지 작용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우리나라를 앞지른 나라들을 보면은 원자재 수출국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2022년에. 그때 소위 호혜를 누렸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환율입니다. 이 GDP 통계가 바로 환율 기준, 달러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강달러 현상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어들인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달러 기준으로 정산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열위한다. 이렇게 13위로 좀 멈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좀 땅덩이 크고 자원 많은 나라들이 좀 올라갔다 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맞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좀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네.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 하지만 다시 우리 10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좀 걱정되고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10위 안에 당장 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주요국들의 성장률을 나열해 보면 네.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 성장률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해요. 1.4%. 그러니까 결국 위에 있는 국가들을 따라잡을 만큼의 성장 속도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네. 실제 최근 추이를 보면 여전히 강달러 기조가 나름 유지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따라잡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 거래입니다. 수출 증가율을 보면요. 최근 들어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7월 달에도 10일 기준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규모를 보면 다시 한번 꼬꾸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무역 수지 기준으로 봐도 6월 달에는 반짝 흑자였어요. 이 반짝 흑자가 흑자긴 흑자지만 수출이 늘어서 흑자가 아니라 수출도 주는데 수입이 더 줄어서 그래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였어요. 네. 근데 역시 10일까지의 기준을 보면 7월 달 다시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23년 우리 경제가 대외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경제 구조적인 면에서 네. 당장 10위 안으로 진입하기가 뭐 쉽지가 않다. 진입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얼른 우리 경제가 좀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다.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우리 2위 볼까요? 열어주시죠. 라면에 이어 이번엔 우유. 네. 그 정부가 이제 라면값 좀 이제 낮아질 때 되지 않았냐라고 압박했었는데 네. 우유에 대해서도 가격 낮추라고 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라면 가격을 잡을 때 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게 마치 두더지 게임이 될 수 있다. 네.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을 가격을 하나 잡으면 그 다음 거 오르죠. 이거 잡아야죠. 그럼 이게 정말 끝날 수 있을까? 물가 잡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돼요. 네. 근데 이번에는 우유 가격을 리터당 1,000원으로 지금 현재 1,000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우유 가격 한번 추이 보세요. 리터당 996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다음 이제 우유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정할 때는 1,000원을 올라가서 1,100원 정도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이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데 이 인상할 수밖에 없겠지만 왜냐하면 사료값도 오르고 그러면 뭐 낙농업계의 비용은 다 오르고 네. 뭐 사료비 말고도 뭐 난방비, 그 축사 난방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각종 비용이 다 올랐기 예, 때문에 예. 인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인상폭을 적당하게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부는 이제 의지를 발표했는데 네네. 그것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 그러니까 원유 가격 말고 지금 말씀드린 우유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결국 기업이 손실을 감안하면서 우유 가격을 얼마만큼 올릴까 이것을 좀 걱정해야 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유 말고 우유도 원유 가격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석유 원유가 있고 예. 우유 원유가 있고. 그러게요. 잘 구분해야겠네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우유 안 떨어지게 꼬박꼬박 사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당장 생각해 보면 조금 가격 떨어지면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좋겠다 싶은데 네. 아까 교수님 그 두더지 게임 말씀하셨지만 네. 거시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부가 좀 누르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 자본주의에서 네. 가격은 무엇에 의해 정해집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해져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은 누군가 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정하다 보면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게 마침 한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두더지 게임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네. 영원히 안 잡힐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윤의 정의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거예요. 네. 근데 이 가격을 통제하면 매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건데 그럼 무슨 액션을 취할까요? 기업들은 저렴한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예. 매출을 못 늘린다면 비용을 줄여서라도 이윤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포장지를 낮추거나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그런 표현이 슈링크 줄어들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합성어 슈링크플레이션. 아하. 결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려고 드니까 양을 줄이는 거죠. 품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경제가 굴러갈까 네.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우유가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전반적으로 우유의 품질이라든가 포장 재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양과 품질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걱정이 드는 것이죠. 슈링크플레이션 여러분도 오전 10시에 지금 하나 배우셨습니다. 저랑 같이 슈링크플레이션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리 바빠도 경제 이슈 이것만 알고 가자. 세 개 네. 중에 이제 마지막 1위 열어주시죠. 자, 열어주세요. 1위가 무슨 들입니까? 네. 최저임금 10,000원 넘을까? 네. 뭐 최저임금 이슈는 매년 이제 그렇습니다. 중요한 뉴스로 다뤄지는데 네. 올해 이제 노사 간이 협상을 벌였는데 네. 결국 합의안을 내지 못했고 예. 10,000원을 넘길까? 이게 예. 또 핵심이잖아요. 그 법정 심의 기한이 있는데 예. 벌써 2주를 넘어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최저임금의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이 오르는 폭을 보면 밑에 그래프처럼 뭐 인상률이 최근 들어 5%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23년 현재 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대략 10,000원 정도를 넘어설까 아닐까 이걸 좀 결정짓는 과정이에요. 네. 근데 주로 첨예하게 갈리는 것은 노동계 측과 경영계 양쪽의 입장이 다르죠. 그렇죠. 물론 노동계 측은 12,000원을 넘는 것을 제안을 했었고 경영계는 올리지 말자 9,620원을 주장을 했었는데 네. 계속 회의를 거쳐서 6차 수정안은 나름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좁혀진 구간에서 그래도 10,000원을 넘는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도 많이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얼마로 결정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네. 물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삼계탕 2만 원 시대라는데 네. 좀 올려줘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회사나 뭐 사용자라고 하죠. 입장에서는 대외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못 네. 올린다. 늘 이게 싸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몇 개월 전부터 네. 23년 경제를 마치 내핍의 시대, 네. 모두가 가난해지는 시대. 궁핍을 견뎌야 하는 시대. 그렇죠. 네. 그렇게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더 첨예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는 치솟죠.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들어요. 예.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과정이니까 노동계 입장에선 당연히 최저임금을 인상해달라는 압력 네. 혹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영계 입장에서는 예. 경기 침체 국면에서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 기업도 역시 힘들어진다라는 것이고 여러분께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영계 입장에 사용자 측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의 고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10명이 100만 원씩 임금을 주고 있다. 근데 만약에 임금이 110만 원으로 올라간다. 예. 그러면 이 기업의 인건비 계정이 1,000만 원인데 그러면 990만 원이 되잖아요. 9명만 고용한다. 네. 결과적으로 10명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최저임금을 인상함에 따라서 그 일자리를 유지하는 노동계는 다소 좀 여유로워질 수 있겠지만 네. 다소 그나마 나아질 수 있겠지만 아예 일자리로부터 이탈하는 노동층은 정말 그냥 소득 자체가 0이 돼버리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고려해서 적정한 임금 상승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해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합의가 되길 바라지만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핫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